북한 최전방 8.15 장갑차 여단에서 하나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6세의 여성 정비사 최설의 대위는 낡은 엔진도 살려내는 천재적 실력을 가졌지만 현실은 군 간부들의 성폭력과 착취가 일상인 지옥이었습니다. 아끼던 후배가 사단장에게 농락당한 뒤 시신으로 돌아오자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설이는 결심했습니다. 북한 최신형 보병전 투장갑차를 탈취하여 동료들과 함께 이 지옥을 박살내고 탈출하겠다고 30톤의 강철 괴물을 몰고 검문소를 짓밟고 추격 차량을 기관총으로 쓸어버리고 전차 부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지뢰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을 궤도로 짓밟으며 임진강을 건너 남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것은 기어가는 탈출이 아닌 체제를 짓밟고 나온 반란의 기록입니다. 왜 그녀는 30톤의 장갑차를 몰고 모든 것을 박살내며 달려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최설희입니다. 26세의 나이로 북한 최전방 8.15 장갑차 여단에서 정비사 겸 조종수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은 대위였고 제 손을 거쳐간 장갑차와 전차는 수백 대가 넘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강철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죽어가는 엔진도 살려내는 천재 정비사라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기계와 친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의 기계공이셨고 저는 그 옆에서 렌치를 쥐는 법부터 배웠어요. 16세 기술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여자가 장갑차 부대에 배치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제 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입대 3년 만에 대위까지 진급했고 여단 최고의 정비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여성 대원이라는 것은 이 지옥 같은 군대에서 표적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밤이면 간부들이 여군 막사에 들이닥쳤고 거부하면 사상 문제로 몰아쳐버렸어요. 저는 실력으로 제 몸을 지켰습니다. 제가 없으면 부대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들도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여성 대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24년 8월의 어느 날 신입 대원이 부대에 배치됐어요. 이름은 박은정, 21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배속되어 정비 보조 업무를 맡았어요. 밝고 성실한 아이였고 저는 그녀에게 엔진 정비법을 가르쳐주며 마치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은정이는 자유에 대해 자주 물었어요. 남한에서는 여자도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냐고, 거기서는 밤에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냐고요. 어느 날 밤 은정이가 사단장의 전용 막사로 호출됐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사단장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총살을 의미했으니까요. 은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꼭 돌아올게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은정이의 시신이 막사 뒤편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몸을 직접 봤어요. 목에는 목 졸린 자국이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어요. 살해였고 은폐였으며 체제의 범죄였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은정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24년간 저를 이 땅에 묶어두었던 두려움과 복종이라는 사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하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였고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은정이의 장례식이 끝난 뒤 여군 막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다음은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여성 대원들이 몰래 모여 속삭였습니다. 탈영할 방법은 없을까? 도망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우리 부대는 최전방이었고 사방이 지뢰밭과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도보로 탈출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은정이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 멋진 정비사가 되어서 아무도 저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정이의 꿈은 이렇게 짓밟혀 버렸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보위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은정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조사관이 여군 막사에 들어와 한 명씩 신문했습니다. 누구든 의심스러운 발언을 하면 즉시 끌려갔어요. 저도 호출됐습니다. 조사실에서 보위부 중자가 저를 노려봤어요. 최설의 대위, 당신은 은정 동무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들었소.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을 뿐입니다. 중자가 책상을 탕 쳤어요.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비사로서 가진 가치를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를 함부로 처리하면 부대의 장비가 마비될 것이고 그러면 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중자는 결국 저를 풀어줬지만 경고했어요. 조심하시오. 당신도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소. 막사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출은 빨리 이루어져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여성대원 3명을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김미란 상사, 정수진 중사, 이연주 하사, 모두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깊은 밤 정비고 구석에서 우리는 몰래 만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장갑차를 탈취해 탈출하겠다고요. 처음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어요. 대위 동무, 장갑차를 훔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남쪽을 가리켰어요. 남한으로 갑니다. 이 지옥을 박살내고 나가는 겁니다. 미란이 물었어요. 성공 확률은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과 죽을 각오로 탈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저는 은정이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3명의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겠다고,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바에는 자유를 향해 죽겠다고요. 우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4명의 여성, 4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의 목표로 뭉쳤어요. 탈출 날짜는 사단 검열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부대 전체가 혼란스러울 것이고 경계도 느슨해질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유로운 땅까지 데려가겠다고, 설령 제가 죽더라도 여러분만은 살아남게 하겠다고요. 사단 검열을 이틀 앞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최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신흥호가 제 정비고로 배속된 거예요. 이 장갑차는 최근에 개발된 모델로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두꺼워서 일반 소총탄은 튕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륙 양용 기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검열에 앞서 이 장갑차를 완벽하게 정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탈출을 위한 개조를 시작했어요.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상용 연료통까지 몰래 실어 넣었어요. 이것으로 최소 500km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무장도 준비했습니다. 탄약고에서 실탄을 조금씩 빼돌려 장갑차에 실었어요. 기관 총탄 수천 발과 연막탄, 수류탄까지 챙겼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발각되면 즉시 총살이었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저는 밤마다 혼자 정비고에 남아 작업했습니다. 장갑차의 앞부분에는 제설용 삼라를 장착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겨울 작전용 장비였지만 제 계획에서는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지뢰를 터뜨리고 장애물을 밀어내고 철책을 부수는 용도였어요. 삼라를 최대한 튼튼하게 보강했고 유압 시스템도 점검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역할을 부여했어요. 미라는 사격 담당, 수지는 통신 및 항법 담당, 현주는 후방 경계 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래 모여 훈련했어요. 장갑차의 모든 시스템을 숙지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탈출 경로도 여러 차례 검토했어요. 탈출 경로는 이랬습니다. 부대를 나와 평양 마이너스 개성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개성을 지나 판문점 인근 지역까지 간 뒤인 DMZ 지뢰밭을 돌파해 철책을 넘는 것이었어요. 거리는 약 250km, 시간은 최소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추격을 고려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DMZ였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었고 지뢰밭과 철책, 그리고 수많은 군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산했습니다. 30톤 장갑차라면 지뢰를 터뜨려도 견딜 수 있을 것이고 철책도 무게로 짓밟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요. 검열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엔진은 완벽했고 무장도 준비됐으며 연료도 가득했어요. 장갑차는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아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자 우리의 관이 될 수도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4명이 장갑차 앞에 섰어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어요. 이미 돌아갈 곳은 없어요. 대위동무. 우리는 함께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밤 지옥을 나갑시다. 사단 검열 당일 부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검열단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지적질을 했고 간부들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경비는 평소보다 느슨했고 초소의 보초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였어요. 밤 11시 저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위치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정비고로 가는 길은 어두웠고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가 밤에 장비를 점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정비고 문을 열자 거대한 신흥호 장갑차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석에 올랐고 미라는 포수석에, 수진과 현주는 후방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저는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육중한 디젤 엔진이 낮게 울리며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괴물이 눈을 뜨는 것 같았어요. 정비고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별이 총총한 하늘이 보였어요. 연병장을 가로질러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초소의 보초가 장갑차를 보고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창문을 내리자 보초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대위 동무? 그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사단 본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장비 점검 명령이에요. 보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에 장비 점검이라니요? 명령서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꺼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 서류를 못 챙겼네요. 보초가 무전기를 들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버렸어요. 장갑차가 포효하며 앞으로 튀어나갔고 보초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차단기가 장갑차의 앞부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초소의 목재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부대 내부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비상, 비상, 장갑차 탈취, 모든 병력 비상 소집.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 외부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부대에서 군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장갑차의 후면을 때렸어요. 하지만 30mm 장갑은 소총탄을 가볍게 튕겨냈습니다. 미란이 후방 기관총을 작동시켰어요. 예광탄이 붉은 선을 그으며 날아갔고 추격하던 지프차의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장갑차가 시속 60km까지 가속됐어요.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지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앞쪽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무전을 가로채 들으며 보고했어요. 대위 동무 사단 본부에서 전 부대에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위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계속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도착했습니다. 차단봉이 내려와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금속이 비틀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평양 마이너스 개성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텅 빈 도로가 남쪽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준비하세요. 모두가 대답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저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장갑차의 속도계가 시속 80km를 가리켰어요. 30톤의 강철 괴물이 밤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반란이, 우리의 탈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고속도로는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극소수 특권층의 차량뿐이었으니까요. 장갑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앞을 비췄고 도로 양옆의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속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이 구간을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15분쯤 달렸을 때 뒤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잠망경으로 확인하고 보고했어요. 보위부 차량 3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SUV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란 준비하세요. 미란이 후방 기관총 조준경을 들여다봤어요. 추격 차량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갑차보다 빨랐고 곧 사격 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차량에서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장갑차의 후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장갑은 끄떡없었어요. 미란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2.7mm 중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예광탄이 붉은 선을 그으며 추격 차량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탄환이 선두 차량의 보닛을 관통했고 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차는 속도를 늦추며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좌우로 갈라져 장갑차의 양옆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제가 핸들을 꺾어 한쪽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몰아붙였어요. 30톤의 무게가 옆으로 밀려오자 그 차량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거리를 벌렸습니다. 세 번째 차량이 더 집요했어요. 운전자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장갑차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열리고 권총을 든 요원이 장갑차를 향해 사격했어요. 총알이 운전석 유리를 때렸지만 방탄 유리는 금방 갈 뿐 뚫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격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장갑차가 옆으로 쏠리며 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금속길이 부딪히는 굉음이 울렸고 상대 차량이 균형을 잃었어요. 차는 비틀거리며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갔고 결국 전복됐습니다. 미란이 환호했어요. 명중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진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전방에 검문소가 보입니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약 1km 전방에 고속도로 검문소가 있었고 여러 대의 군용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어요. 현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위 동무, 정말 돌파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꽉 잡으세요. 검문소와의 거리가 500m, 300m로 좁혀졌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하지만 저는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연막탄을 발사했어요. 하얀 연기가 장갑차 주변을 감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십 발의 총알이 장갑차를 때렸지만 대부분 튕겨나갔어요. 몇몇 총알은 관측창을 스쳤고 유리에 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갑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리케이드가 눈앞에 다가왔고 저는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거대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바리케이드를 구성하던 콘크리트 블록이 장갑차의 무게에 밀려 옆으로 튕겨나갔고 군용 트럭의 측면을 스쳤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검문소를 돌파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문소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부서진 바리케이드와 전복된 차량들, 그리고 당황한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개성 인근 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포장이 벗겨진 곳도 많았고 움푹 패인 구덩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갑차는 거친 지형에 강했어요. 궤도가 울퉁불퉁한 길을 쉽게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수진이 무전을 계속 감청하며 보고했어요. 600일 보병 연대가 우리를 차단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대전차 무기를 준비하고 있대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차 무기, 특히 RPG-7 로켓은 장갑차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정면으로 맞으면 장갑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로를 수정했어요. 대로를 피해 우회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보병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쪽 건물 뒤에서 군인들이 튀어나왔고 그중 한 명이 어깨에 RPG를 메고 조준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됐고 불길이 꼬리를 그으며 날아왔어요. 로켓은 장갑차의 앞쪽을 스쳐 지나가 옆 건물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건물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이용해 가속했어요. 장갑차가 보병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군인들이 황급히 흩어졌어요. 몇몇은 총을 쏘려 했지만 30톤 장갑차가 돌진해오는 것을 보고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벽돌벽이 무너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기관총으로 주변을 견제 사격했어요. 총알이 건물 외벽을 때렸고 군인들은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또 다른 RPG가 발사됐지만 이미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앞에 작은 다리가 보였어요. 개울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다리였습니다. 수진이 외쳤어요. 대위 동무, 저 다리 위에 바리케이드가 있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다리 중간에 철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에 보병들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갑차의 삼날을 최대한 내렸어요. 유압이 작동하며 앞쪽의 강철날이 지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다리를 향해 달렸어요. 장애물이 가까워지자 보병들이 일제히 사격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장갑차는 막아냈어요. 삼날이 철제 장애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장애물이 비틀리며 옆으로 밀려났어요. 몇몇 파편이 튕겨나가 보병들을 덮쳤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 난간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순간 제 귀에 폭발음이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다리가 폭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나간 직후 다리를 폭파해 추격을 막으려 한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며 개울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현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도 같이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서 오는 추격자들도 이 다리를 건널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계속 갑시다. 장갑차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엔진은 과열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견딜만 했어요. 냉각수 온도계를 확인하며 저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엔진이 터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느리면 잡힐 것이고요. 저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을 지나 DMZ 방향으로 계속 북상했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약 80km가 남았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었고 곳곳에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위 동무, 큰일 났어요. 사단 직할 전차 대대가 투입됐대요. 천마호 전차 2대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천마호는 북한의 주력 전차로 11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력은 우리 장갑차를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었어요. 미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죠? 전차를 상대로는 싸울 수 없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장갑차는 전차보다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의 지형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경로를 바꿔 산악지대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차는 무겁고 커서 이런 험한 지형에서는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장갑차는 궤도가 넓고 엔진 출력도 충분해서 산길을 오를 수 있었어요. 뒤에서 전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도는 우리보다 느렸습니다. 저는 계속 산을 올라갔어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양옆으로 절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계곡 위의 좁은 다리에 도착했어요. 폭이 겨우 4m 정도 되는 낡은 콘크리트 다리였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장갑차를 다리 중간쯤에 세웠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멈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덫을 놓는 겁니다. 모두 내리세요. 우리는 황급히 장갑차에서 내려 다리 건너편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5분쯤 기다리자 첫 번째 천마호 전차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철갑 괴물이 산길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차장이 해치에서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는 다리 위에 멈춰 있는 우리 장갑차를 발견했습니다. 전차가 다리로 접근했어요. 좁은 다리였지만 전차도 천천히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차가 다리 위에 올라서자 콘크리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차는 약 50톤이었고 이 낡은 다리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원격 조종 장치를 꺼냈어요. 출발 전에 몰래 장갑차에 설치해둔 비상용 장치였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장갑차의 엔진이 다시 걸렸어요. 그리고 전진 기어가 들어가며 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장이 당황했어요. 무인 장갑차가 갑자기 움직이자 그는 후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갑차가 전차를 향해 돌진했고 30톤의 무게가 50톤의 전차를 밀어붙였습니다. 다리가 견딜 수 없었어요. 굉음과 함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함께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물보라가 치솟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전차는 뒤집혀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고 우리 장갑차도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미란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장갑차가 없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걸어서라도 갑니다. 아직 80km 남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 현주가 외쳤습니다. 저기 봐요. 마을이 있어요. 산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군용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트럭을 탈취합니다. 서둘러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왔고 바위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차가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지역을 벗어나야 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군용 트럭은 마을 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보초는 없었어요. 저는 트럭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없었지만 문제 없었어요. 저는 대시보드 아래 배선을 꺼내 2개의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전기 시동 방식이었어요. 엔진이 걸렸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들이 뒤쪽 화물칸에 올라탔고 우리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트럭은 장갑차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빨랐습니다.
포장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어요. 이제 DMZ까지는 약 40km가 남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했어요. 낮이 되면 헬기가 투입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잡힐 겁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앞쪽에 거대한 표지판이 보였어요. 붉은색 바탕에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뢰 위험구역, 무단 진입 시 즉사. 저는 트럭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DMZ 완충지대에 도착한 거예요. 앞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숲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땅 속에는 수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곳을 통과하려 시도하지 않았어요. 시도한 사람은 모두 죽었으니까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위 동무, 이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해요? 우리 발로 걸어가면 첫걸음에 죽을 거예요. 저는 트럭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군용 트럭이 아니었어요. 앞쪽에 철제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었고 바닥도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뢰 제거 작업용 트럭이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트럭으로 돌파합니다. 바닥 장갑이 있어서 작은 지뢰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작은 지뢰요? 큰 지뢰는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대전차 지뢰를 밟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여기서 붙잡혀도 죽을 거예요. 차라리 지뢰밭에서 죽는 게 나아요. 미란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어를 넣었어요. 트럭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표지판을 지나 숲으로 진입했어요. 길은 없었습니다. 나무와 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퀴 아래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돌에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신중하게 운전했어요. 5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트럭 앞쪽 바퀴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굉음과 함께 흙과 파편이 튀어올랐고 트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퀴는 펑크 났지만 차체는 무사했어요. 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펑크난 바퀴로도 달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흙과 연기가 피어올랐고 파편이 트럭을 때렸어요. 창문이 깨졌고 차체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미란이 외쳤습니다. 지뢰가 터질 때마다 우리 한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빌어먹을 체제가 만든 지뢰를 우리가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이 지뢰들은 탈북을 막기 위해 묻은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었어요. 10번째쯤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앞쪽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끝이었어요. 지뢰밭을 거의 통과한 거예요. 저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트럭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숲을 빠져나왔어요. 앞에는 거대한 철책이 서 있었습니다. 삼중으로 된 철조망이었고 맨 위에는 가시가 달려 있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표시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마지막 경계선이었어요. 이 철책만 넘으면 DMZ 무인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트럭은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4개의 바퀴 중 3개가 펑크 났고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했어요. 저는 트럭을 멈추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해요.
걸어서 철책을 넘어야 합니다. 모두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철책은 높았고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트럭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떠올랐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럭으로 철책을 들이받을 겁니다. 모두 멀리 떨어지세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들이 뒤로 물러나자 저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다시 걸었고 남은 힘을 짜내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마지막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무게는 충분했어요. 철책이 가까워졌고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충돌 직전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제 몸이 땅바닥에 굴렀고 그 순간 트럭이 철책을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철책이 트럭의 금속 차체와 접촉하며 쇼트가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철책이 비틀리며 무너졌어요. 트럭은 철책에 걸린 채 멈췄지만 길은 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우리는 무너진 철책 사이로 뛰어갔어요. 발밑에서 끊어진 전선이 스파크를 일으켰지만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책을 넘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그 지옥이 저 멀리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또 다른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임진강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남한 땅이에요. 철책을 넘은 우리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미란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현주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량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북한군 추격대가 지뢰밭을 우회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수진이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군용 트럭 5대예요. 최소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임진강까지는 약 2km였어요. 평지였고 엄폐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뛰어간다고 해도 총에 맞을 확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뛰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 뛰세요.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우리 주변의 땅을 때렸고 흙이 튀어올랐어요. 저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총알을 피하려 했습니다. 현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가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예요. 저는 뒤돌아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미란이 반대편에서 현주를 잡았고 우리는 함께 그녀를 끌고 갔어요. 추격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거리는 500m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강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00m, 200m. 제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뛰었어요.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임진강의 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폭은 약 100m 정도 됐고 물살이 빨라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동료들도 뒤따라 물에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강해서 자꾸 떠내려갔어요. 현주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헤엄치지 못했고 제가 그녀를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강둑에 도착한 북한군이 사격을 시작했어요. 총알이 물 위로 빗발쳤습니다. 제 주변으로 하얀 물보라가 일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귓속으로 물이 들어왔고 시야는 흐려졌어요. 물속에서도 총알이 보였습니다. 하얀 선을 그으며 물을 가르는 총알들 사이를 헤엄쳐 지나갔어요. 뱃속의 공기가 바닥나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었어요. 뒤를 보니 북한군이 여전히 쏘고 있었지만 이제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의 중간쯤까지 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포격이었어요. 포탄이 물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폭발음이 귀를 찢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흩어져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포탄이 계속 떨어졌지만 다행히 직격은 면했어요. 물보라가 저를 덮쳤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남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어요. 돌이었습니다. 강바닥이었어요. 발을 디디자 물이 가슴까지만 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어서 강둑으로 올라갔어요. 동료들도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미란, 수진, 그리고 제가 끌고 온 현주. 모두 살아있었어요. 우리는 강둑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군이 강 건너편에서 총을 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요.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50m 앞쪽에 또 다른 철책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우리는 남한 땅에 도착한 거예요. DMZ 남방한 개선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24년간 갇혀 살았던 그 땅을 벗어났습니다. 은정이를 잃었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하지만 감격도 잠시 저 철책 너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지만 북한군과는 달랐어요.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태극기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남한군이었어요. 그들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손을 들고 천천히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동료들을 보며 말했어요. 손을 들어요. 우리는 이제 안전해요. 4명의 여성이 천천히 손을 들고 철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한군 초소까지는 아직 100m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북한 쪽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대포 소리였습니다. 직사포가 우리를 향해 발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엎드려요. 모두가 땅에 엎드렸고 포탄이 우리가 있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폭발로 흙과 돌이 튀어올랐고 제 등을 강타했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한군이 응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북한 쪽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울렸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요. 멈추면 죽어요.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손과 무릎이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포탄이 계속 떨어졌고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미란이 파편에 맞아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계속 기어갔어요. 50m, 30m. 남한군 초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인들이 철책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 손짓했어요. 빨리 오세요. 서둘러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10m를 남기고 큰 포탄이 떨어졌어요. 제 바로 옆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에 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서는 이명만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편에 맞은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남한군 2명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들이 저를 끌고 철책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군인들이 나머지 동료들도 구출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남한군 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했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안도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와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제 어깨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아프지만 참았어요. 현주의 다리도 치료받았고 미란의 어깨 파편도 제거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어요. 한 장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신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북한 8.15 장갑차 여단 소속 최설희 대위입니다. 이 3명도 같은 부대 출신이고요. 우리는 탈북했습니다. 장교의 눈이 커졌어요. 장갑차 여단이요? 어떻게 이곳까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갑차를 탈취해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여기까지 250km를 달렸어요. 장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어요. 헬기가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서울로 이송하기 위한 헬기였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초소 뒤편에 헬리패드가 있었고 거기에 군용 헬기가 착륙해 있었어요. 헬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탈출한 그 땅이 있었어요. 은정이가 죽은 그곳이,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곳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남한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는 자동차들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의 땅을 보고 있었어요. 미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대위 동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냈습니다. 은정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요. 헬기는 서울로 향하지 않고 가까운 군 병원으로 먼저 이동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착륙 후 의료진이 달려와 우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제 어깨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파편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신경 손상도 있었어요. 마취가 되고 의식을 잃기 전 저는 수술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밝은 조명.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깨끗한 의료시설이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 침대에는 현주가 누워 있었고 다른 침대에는 미란과 수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살아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간호사가 물을 주었고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북한에서 마셨던 물과는 달랐어요.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 요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원 확인과 탈북 경위를 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은정이의 죽음, 장갑차 탈취, 250km의 도주, 지뢰밭 돌파, 그리고 임진강 도하까지요. 요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요원이 물었어요. 정말 장갑차를 몰고 평양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믿기 힘든데요. 저는 제 팔의 상처와 동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증거예요. 그리고 장갑차는 계곡에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며칠 후 요원이 다시 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계곡에 뒤집힌 전차와 박살난 장갑차가 보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당신들 이야기가 사실이네요. 북한은 지금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보복은 없을까요? 우리 가족들은요?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다 끌려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가져온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갑차에 실려있던 통신 장비와 암호 체계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남았다면 저도 은정이처럼 죽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어, 문화, 법률, 그리고 취업 준비까지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고 웃었고 자기 의견을 표현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도 있었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미라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지는 컴퓨터를 배웠어요. 현주는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남한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평생 기계와 함께 살았어요. 장갑차를 정비하고 엔진을 고치고 군사 장비를 다루는 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설희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기계를 다루고 싶어요. 하지만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기계를 다루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중장비 정비사는 어떨까요? 중장비 정비사.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포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같은 것들을 고치는 일이요. 그것들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 기계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상담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습니다. 탈북자를 위한 직업 훈련 과정이 있었고 중장비 정비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시작됐어요. 교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웠어요. 북한 군대에서 배운 정비 기술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엔진의 원리는 같았고 유압 시스템도 비슷했어요. 다만 장비가 더 현대적이고 안전장치가 더 많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한 중장비 정비소에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회를 줬어요. 첫 출근 날 정비소 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엔진 소리요. 북한 군대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무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건설 장비를 고치는 거예요.
첫 작업은 굴삭기 엔진 수리였습니다. 엔진이 과열되어 고장 난 것이었어요. 저는 능숙하게 엔진을 분해하고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냉각수 펌프가 고장 난 거였어요.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사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하시네요. 역시 군대에서 배운 게 다르긴 다른가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쓰고 싶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퇴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얻은 집이었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사생활이었습니다. 밤에는 동료들과 연락했어요. 미라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지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현주는 아직 재활 중이었지만 곧 직업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장갑차를 타고 탈북한 4명의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250km를 달려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반란이었고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은정이의 이야기도 우리가 겪은 고통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요. 탈북 6개월 후 국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국정원 건물로 갔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빌딩이었고 보안이 삼엄했어요. 조사실로 들어가니 여러 명의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앉히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탈북 경위가 아니라 북한 군사정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갑차 부대의 편제는 어떻게 되나요? 무장 수준은요? 훈련 방식은요?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간 그곳에서 일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장비 목록, 인원 배치, 작전 계획까지요. 요원들이 테이블 위에 뭔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통신 장비였어요. 제가 탈취한 장갑차에 실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원이 물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나요? 암호 체계는요? 저는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익숙한 기계였어요. 저는 버튼을 누르고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대 간 통신이 가능해요. 암호는 매일 바뀌지만 기본 체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노트에 암호 규칙을 적었어요. 요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정보네요. 북한군 통신망을 감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요원이 물었어요. 북한군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사기예요. 군인들은 배가 고프고 장비는 낡았고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체제를 증오합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은 더 그래요.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성노예 취급을 받거든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여성 요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지요. 여성 요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유엔에 보고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언이에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가 저를 세우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설희 씨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한 일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30톤 장갑차를 몰고 체제에 맞섰어요. 그것은 반란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북한도 변할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곳에는 수많은 은정이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정비소의 선임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월급도 올랐고 작은 차도 한 대 샀습니다. 중고 경차였지만 제 첫 차였어요. 이것을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만났어요. 미라는 요리 실력이 늘어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자주 가서 떡볶이를 먹고 수다를 떨었어요. 수지는 IT 회사에서 승진했고 현주는 재활을 마치고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은정이의 시신, 폭발하는 지뢰, 총알이 빗발치는 강을 건너는 꿈이요. 땀에 젖어 깨어나면 한참을 울곤 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이나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라고요. 저는 주 1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비소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군 관계자였어요.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군에서 탈북자 출신 기술자를 찾고 있습니다. 북한 장비를 분석하는 일인데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방부 기술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가 설명했어요. 탈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장비들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군사 장비를 다루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정비소를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기술연구소에서의 일은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에서 노획한 다양한 장비들을 분석했어요. 장갑차, 전차, 미사일 발사대까지요. 저는 그것들의 구조를 설명하고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제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면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장갑차 엔진 소리, 궤도가 지면을 짓밟는 소리, 그리고 은정이의 목소리요.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은정이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은정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고 글자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기술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논문도 발표했고 학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북한 장갑차 부대의 전술과 약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제 실명으로 발표했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출간했습니다. 붉은 엔진, 자유를 향한 250km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탈북 경험을 담은 수기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출간하기로 했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 출간 기념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탈북자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포옹이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전시를 준비 중인데 제가 탈취한 장갑차를 전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계곡에서 인양한 그 장갑차를 복원해서 전시한다고 했습니다. 전시 개막일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장갑차가 서 있었어요. 찌그러지고 녹슨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차체에는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궤도는 휘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장갑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을 만졌어요. 이 차를 타고 250km를 달렸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였고 제 방패였으며 제 자유였어요. 앞바퀴를 자세히 보니 깊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지뢰를 밟았을 때 생긴 상처였어요. 저는 그 흠집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흉터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갑차를 보며 놀라워했고 설명 패널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북한에서 온 거예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걸 타고 용감한 여성들이 자유를 찾아왔단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잊히지 않는 것, 기억되는 것이요.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미란, 수진, 현주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갑차를 보러 온 거예요. 4명이 나란히 서서 그 강철 괴물을 바라봤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저걸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어요. 미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모두 대위 동무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덕분이에요. 그리고 은정이 덕분이기도 해요.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석양은 아름다웠어요. 붉은 하늘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석양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꿈꿀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너희를 데리러 갈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당신들의 은정이가 되어줄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디젤 엔진 소리였어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이내 진정됐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기억일 뿐이에요.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제가 이겼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유로운 땅을,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이곳을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강철의 메아리는 계속 울려 퍼질 것이고 언젠가 그 울림이 북한 땅까지 닿을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기술연구원으로, 증언자로, 그리고 생존자로요. 은정아, 우리 해냈어. 그리고 계속할 거야. 널 잊지 않을게.